일단 본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넥슨 코리아 인텔리전스 랩스에서 어뷰징 탐지 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 그리고 웹 개발 그리고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파이썬으로 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최근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딥러닝 혹은 텐서플로우 혹은 케라스 이 중에 하나를 듣고 혹은 람다 서버리스라는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그런 딥러닝 혹은 AI 말처럼 대세는 딥러닝이에요. 정말 많은 분야에서 그리고 넓은 분야에서 딥러닝이 쓰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케라스라는 걸 통해서 빠르게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케라스 엑셉션이란 모델을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어보는 것을 예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커와 아마존 리눅스를 통해서 람다에 올릴 패키징 파일을 만드는 과정과 AWS 람다 그리고 S3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웹 서비스를 만드는 내용 그리고 넥슨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몇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먼저 오늘의 관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관점은 AWS의 비용을 줄여보자 라는 관점이 절대 아니에요. AWS에 나가는 비용보다 개발자 혹은 데이터 분석가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라는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 개발자와 분석가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것은 쉽게 얻는 분산 처리를 통해서 빠르게 분산 처리 혹은 병렬 처리 시스템을 큰 엔지니어링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즉 절대적인 이점, 모든 곳에서 완벽하다라는 것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을 통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대세는 딥러닝, 케라스로 빠르게 딥러닝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텐서플로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목에 나와 있는 텐서플로우는 알겠는데 그러면 케라스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는 분들을 위해서 케라스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케라스는 텐서플로우와 CNTK, 테너 위에서 동작하는 고수준 뉴럴넷 API 라이브러리예요. 그리고 이 케라스는 텐서플로우 1.1 버전부터 내장이 돼 있어서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PIP 인스톨 케라스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케라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적은 코드로도 뉴럴넷을 구현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특히 오늘 제가 예시로 사용해드릴 이미지넷 기반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여러분의 이미지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강학습과 관련해서도 유명해지기도 했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케라스로 빠르게 모델 만들기입니다. 시퀀셜 모델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퀀셜 모델이란 거를 30초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우선 텐서플로우에서 케라스를 임포트를 해줘서 시퀀셜 모델과 댄스 레이어를 임포트를 해준 다음에 시퀀셜 모델을 생성을 해주고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모델을 컴파일을 해주고 옵티마이저는 다들 쓰시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썼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를 사용해서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준 뒤에 이 샘플 데이터에 피팅하기 위한 모델 피팅 혹은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면은 이 모델 시퀀셜 모델 객체 안에는 이제 넘파이 데이터 샘플 데이터지만 이 데이터에 트레이닝된 그 모델이 이미 나오게 된 거죠. 이 짧은 줄의 코드만으로 시퀀셜 모델을 여러분이 바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뭔가 큰 의미를 갖고 있진 않아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케라스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예시일 뿐이고요. 제가 주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미지넷 기반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이용해서 트랜스포머 러닝을 하는 그 부분에서 다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엑셉션이란 모델을 사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모델, 케라스에 있는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을 하려면 모델을 단순하게 아까 시퀀셜 모델 임포트했던 것처럼 임포트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실제로 커스터마이징해서 트레이닝한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면 모델 파일을 로컬에 저장을 하거나 혹은 이제 S3를 통해서 서빙을 해서 전송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아래 코드와 같이 정말 심플하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텐서플로우에서 엑셉션을 임포트를 해주고 엑셉션을 하는데 웨이트를 이미지넷 가중치 기반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모델을 만들게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모델을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냐? 일단 엑셉션 모델 제작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엑셉션이 도대체 뭐 하는 내용이냐, 뭐 하는 거냐부터 알려드릴게요. 엑셉션은 케라스 제작자가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정확히는 모델이죠.
근데 이 엑셉션 모델은 CNN 기반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모델 중에 하나이지만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을 해서 작은 모델 사이즈임에도 굉장히 고성능, 아래 표를 보시면 탑5 애큐러시가 94.5%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엑셉션이란 모델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하냐? 엑셉션 아까 전에 케라스에 내장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케라스에 내장돼서 임포트만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임포트를 해서 엑셉션 객체를 이미지넷 기반으로 웨이트를 넣어줬을 때 GitHub에서 모델을 그리고 모델 웨이트 파일을 자동으로 로컬에 다운해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예시 이미지 오른쪽에 보이는 이 엘리펀트 이미지를 넣어주신 다음에 모델 프리딕트를 돌려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거는 인디언 코끼리, 아시아 코끼리다 라는 결과를 반환을 하게 되죠. 굉장히 짧은 코드로도 이게 뭔지 이미지넷 기반으로 트레인된 모델의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엑셉션 자체는 이미지넷을 위해서 구성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넷 컴피티션을 위해서 좀 더 높은 애큐러시를 보여주자라는 해는 모델이고요. 따라서 이거는 약간 우리가 실생활에 바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쓰자. 우리가 당장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이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면 게임의 핵이다 아니다 라는 걸 분류하는 모델로 이미지넷을 가져다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즉 우리의 학습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넣어준 다음에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돼요. 물론 데이터셋이 무척 많다면, 정말 많다면 처음부터 이 엑셉션 모델을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데이터 그리고 정제된 데이터를 모은다는 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으면 몇천 개, 이 몇천 개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 하나하나 보고 이다 아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이다 아니다, 아니면 여러 개 중에 하나, 이걸 손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데이터로 높은 정확도 웨이트 가중치를 얻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적은 데이터는 적은 정확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낮은 정확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걸 약간 꼼수를 사용을 해서 엑셉션 같은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가져와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제거해 준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적은 데이터로도 우리의 데이터셋에 특화된 모델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과 함께 적은 데이터량을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약간씩 디스토션을 줘서 변형하는 방식으로 적은 데이터를 변형을 시켜서 한 뉴럴넷이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약간씩 변형돼서 거의 그놈이 아닌가라고 볼 수는 있지만 뉴럴넷 입장에서는 전부 새로운 이미지를 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시가 이런 건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URL에 들어가 보시면 이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왼쪽에 보이는 그 고양이 이미지를 뒤집거나 일부를 쪼개거나 확대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미지, 뉴럴넷 입장에서 보기에는 다른 이미지, 다른 벡터화된 모델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트레이닝 모델이 하나를 상상해 봅시다. 치킨과 피자를 구분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엑셉션 기반으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해줄 텐데 치킨 사진 2000장이 있고 피자 사진도 2000장 학습용으로 있고 그리고 치킨 사진 400장과 피자 사진 400장이 각각 테스트용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은 엑셉션 모델 기반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할 때 아까 전에 코드와 거의 똑같이 엑셉션을 임포트해 주지만 하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include 탑을 first로 둬서 마지막에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제거를 해주는 건데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트랜스퍼 러닝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조는 아마 이것과 비슷하게 될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썬 트레이닝 파일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들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들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트레이닝을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베이스 모델을 가져와 주는 거예요. 엑셉션 모델을 가져오고 include 탑을 first로 두는 방법을 통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모델, 실제 학습시킬 모델을 만들어준 뒤에 그 다음에 모델을 이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이건 케라스 내에 들어있는 건데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미지를 아까처럼 봤던 것처럼 디스토션을 시켜줘서 트레이닝 셋 이미지를 변형하고 증폭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줘서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 트레이닝 디렉토리에서 이미지를 플로우하게 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켜주고 모델 컴파일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델 트레이닝을 진행해주면 트레이닝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트레이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원래 트레이닝 하는 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값을 바꿔주고 배지 사이즈도 바꿔줘 보고 뭐 하이 파라미터도 바꿔줘야 되지만 일단 뭐 그런 거를 끝났고 완벽하게 우리 끝났다고 행복한 상태를 가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마쳤어요. 그럼 모델 트레이닝을 마치면 어떻게 나오냐? 모델 트레이닝을 마치면 제이슨 파일과 H5 파일로 각각 모델과 모델의 가중치 파일을 익스포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퍼런스하는 모델을 서빙을 할 때는 위에서 익스포트해준 모델과 모델 가중치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델 익스포트는 어떻게 하냐? 모델 익스포트는 이제 마지막 이렇게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준 다음에 모델.save weight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weight을 저장을 해주고요. 웨이트 저장을 가중치를 저장을 해주고 모델을 제이슨 파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제이슨을 저장해줘서 최종적으로 제이슨 파일과 H5 파일 이 두 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H5 파일과 제이슨 모델 가중치와 모델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걸로 이제 테스트 애큐러시도 측정을 해봐야겠죠. 테스트 애큐러시를 측정하는 인퍼런스 함수인데요. 이 인퍼런스 함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붙인 이름이고 뭐 이거를 테스트라는 함수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델을 제이슨에서 불러오는 부분이에요. 모델을 제이슨에서 불러온 다음에 H5 가중치 파일을 로딩을 해서 이제 이거를 아까 전에서 봤던 우리가 트레이닝한 그 상태, 모델 상태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에 있고 가중치를 읽어서 아래서 모델을 테스트하는 코드로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이 직접 만든 모델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게다가 케라스가 아니라 텐서플로 혹은 파이토치로 사용한 모델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습은 GPU 환경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인퍼런스는 이제 앞으로 진행할 람다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 딥러닝 모델을 람다에서 돌려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큰 질문 하나가 나와요. 왜 EC2에서 안 돌려요? 그냥 EC2 쓰면 되는데 간편하고 좋잖아요. 온디맨드로 띄우면 되는데 왜 람다를 쓰나요? 일단 람다는 다 아시겠지만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 사용을 해요. 즉, 이 서버리스 아키텍처라는 거는 서버 관리에 대한 부담이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는 별도의 로드 밸런서 구성 없이도 서비스의 병렬 처리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병렬 처리를 할 때 물론 부하가 엄청나게 걸리면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아키텍처를 고민을 해야 되지만 부하가 예상 가능하고 적당히 걸리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이슈 없이 즉 한 번 구조만 잘 잡아두면은 엔지니어 서포트 없이 데이터 분석가가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서빙하고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람다와 EC2 언제 뭘 써야 될까요? 우선 람다가 핵심이니까 람다를 써야 되는 상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람다를 써야 되는 상황은 동시 처리를 AWS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때 가능하고요. 이 코드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분산 처리, 예를 들어서 뭐 스파이스파크나 스파크 혹은 이제 EMR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분산 처리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용도를 위해서 코드를 변형을 해주고 다른 라이브러리를 또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데 람다를 사용을 하면은 이 코드 수정 굉장히 적게도 동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람다 함수의 기본적인 제약이 한 리전에 있는 전체 함수에 대해 동시에 실행되는 게 1000개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이 1000개 제약은 소프트 리밋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AWS 서포트 센터에 전화 혹은 이제 티켓을 열어서 난 동시 처리형이 더 필요하니까 열어주세요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를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이건 람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CPU와 GPU에 따라서 모델의 속도 차이가 좀 크지 않은 경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이미지넷 인퍼런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넣으면은 함수가 실행이 되고 결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뉴럴 타임 트랜스퍼처럼 이미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 이미지를 특성을 파악해서 새로 학습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비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GPU로도 몇 초나 걸릴 정도도 느린데 시간이 돈인 람다에서는 이런 식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람다의 기본적인 제약과 함께 의존성 패키지를 포함해서 250메가 압축을 해제한 상태에서 250메가라는 제약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패키징을 했다, 압축을 다 했는데 250메가 이내다, 그럼 람다 함수에 바로 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250메가가
더 넘어버렸다. 그러면 람다를 쓰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델의 용량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모델은 엑셉션 모델이라서 약 90메가 정도밖에 모델의 가중치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VGG 같은 모델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당장 300메가에서 400메가 정도로 가중치 파일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S3에서 람다로 가져오는 시간이 돈인 람다 실행 비용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델의 용량이 너무 크지 않은 선에서 람다로 태우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하나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냐, 그 두 개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EC2는 언제 사용해야 되냐? 당연히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EC2도 파겟을 이용해서 서브리스와 유사하게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키텍처를 관리하는 인력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독 EC2를 사용할 경우는 항상 켜져 있다면 온디맨드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 물론 SLA 보장 같은 게 필요 없다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아키텍처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EC2를 사용하면 최고의 장점이 바로 GPU 인스턴스를 쓸 수 있다는 건데요. GPU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최고의 단점, 비용이죠. GPU 굉장히 빠르고 좋은데 최소 가격이 시간당 1.5달러죠. P2X라지 기준으로요. 근데 EC2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의존 패키지를 포함해서 250메가로 구성하는 게 어려운 경우예요. 의존 패키지를 쪼개서 TMP에 넣어서 돌리는 방법에 제가 나중에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래도 이건 굉장히 좀 불편하고요. 람다의 실행 시간을 지연시켜서 비용을 결과적으로 증가시키는 단점이 불러옵니다. 그리고 모델의 용량이 큰 경우 혹은 여러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TMP에는 최대 500메가만 넣을 수 있는데 VGG는 모델만 300메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모델 TMP 500메가의 제약 안에서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셉션 모델로 인퍼런스하는 함수를 람다 함수로 바꾸는 내용을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럼 람다 함수에 실행을 할 때 람다 함수에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지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람다 함수는 실행될 때 이벤트 객체와 컨텍스트 객체를 통해서 이벤트를 전달해 받고요. 이 전달을 받는데 제가 사례로 드릴 이 예시는 S3 파일 업로디드 혹은 크리에이티드 이벤트를 사용해서 이 크리에이티드 이벤트가 람다 함수에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리에이티드 이벤트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이 크리에이티드 이벤트는 제이슨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제이슨 형태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버켓의 이름, 그리고 버킷 내에 업로드된 파일의 경로, 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버킷의 이름과 파일 패스 혹은 키라고 불리는 이 두 값을 가져오는 함수를 이제 짜볼게요. 그래서 람다에 들어갈 핸들러 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벤트 인자, 즉 딕셔너리 객체에서 정보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킷의 네임을 이벤트 안의 레코드에서 S3 버킷 네임, 파일 패스는 오브젝트의 키 같은 방식으로 가져온 다음에 파일과 파일 오브젝트를 가져올 때는 AWS에서 공식으로 지원해주는 보토3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S3에서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는 당연히 보토3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SX키와 시크릿키를 람다 함수를 만들어줄 때 미리 환경 변수로 지정을 해두고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면 이제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환경 변수를 참조해서 권한을 가진 상태로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운로드 from S3 혹은 업로드 to S3 이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준 뒤에 앞서 만든 핸들러 함수 내에 이벤트 객체로 받아왔던 그 업로드된 이미지 정보를 가져와서 TMP 폴더 내에 다운로드를 받아주는 거예요. 람다 함수에 대해서는 파일 라이트는 TMP 내에만 가능한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TMP 폴더가 아닌 다른 폴더에 이거를 라이트를 하려고 하는 순간 IO 에러가 발생하면서 함수에 익셉션이 발생하게 돼서 코드가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TMP 폴더 내에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500메가 제한도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 나는 500메가가 너무 작아, 엄청나게 큰 게 필요해 라고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온메모리에 파일 오브젝트로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미지도 다운을 받았으니까 모델과 모델 가중치도 다운을 받아줘야겠죠. 근데 제가 지금 예시로 들어드린 코드에서는 모델 가중치 H5 파일만 다운을 받았는데요. 모델이 익스포트한 제이슨 파일이 보통 많아봤자 킬로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패키징할 때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중치 파일만 별도로 다운을 받아주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운로드 받은 폴더가 TMP 폴더 내에 .keras 폴더 내에 다운을 받았는데, 케라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PIP-NST 케라스 등을 사용을 해서 엑셉션 모델 임포트하거나 할 때 유저 홈 디렉토리에 .keras 폴더 내에 가중치와 모델을 다운로드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람다에서는 이 홈 디렉토리에 쓰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TMP 폴더 내의 .keras에서
파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TMP 폴더 내에 닷케라스의 가중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줬고요. 그럼 이제 exception predict 함수를 그냥 가져다 쓰는 거죠. predict라는 이름으로 exception 모델을 사용하는 함수를 일단 만들어주고요. 모델의 exception을 가져와서 이미지를 기반으로 처리를 해주고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지 경로를 인자로 받아서 predict를 맞춘 결과값을 반환해주는 아주 심플한 코드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단순하게 반환만 해줬는데 이 반환을 하기 전에 뭐 S3에 처리된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클래시피케이션 된 폴더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혹은 다이나모DB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람다 메인 함수를 수정을 해볼게요. 람다 메인 함수를 아까 S3 이벤트를 받아온 거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가중치 파일도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프리딕트한 함수까지 넣어서 리턴을 해줬어요. 그래서 리절트는 프리딕트 해준 그 이미지를 전달해줘서 프리딕트를 진행을 해주고 그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 파일만 올리면 동작을 할까요? 당연히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람다에서는 그 PIP 패키지 혹은 팩.zip이라고 부르는 이 패키지를 만들 때 디펜던시들이 모두 들어있는 파이썬 파일을 그 zip 파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의존 패키지가 많다는 거겠죠. 당장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때 굉장히 많은 디펜던시들이 같이 따라오는데요. 사실 그게 용량이 많은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250메가만 안 넘으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C 언어 계열 의존성 라이브러리예요. 당장 판다스, 넘파이 혹은 H5P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PIP 인스톨 설치를 하셨을 때 윌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그 윌 파일이 OS별로 다른 윌 파일을 다운받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OS별로 다른 윌 파일을 사용을 하고 맥OS, 우분투 혹은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윌 파일과 이제 매니 리눅스 기반에서 사용하는 윌 파일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스텀으로 빌드를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빌드는 OS에 따라서 다른 환경에서 빌드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AWS 람다에서 OS는 도대체 뭘 사용하냐? AWS 람다의 OS는 아마존 리눅스인데요. 정확히는 아마존 리눅스 중에서도 아마존 AMI 2017-0301, 2017-0802 버전을 사용합니다. 리눅스 커널은 4.9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64비트 바이너리만 지원이 가능하며 파이썬은 여러분이 람다 환경에서 두 개 사용하는 것 2.7 버전과 3.6 버전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특이할 점은 보토3와 보토코어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PIP 패키징을 해줄 때 별도로 패키징을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패키지를 줄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설치를 해줄 때 CentOS처럼 윰도 사용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람다를 패키징 해주는 부분인데요. 람다의 파이썬 파일을 올리려면 집에 이제 패키징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코드와 디펜던시 제한이 있어요. AWS 콘솔에서 압축된 zip 파일을 업로드 가능한 거는 50MB 이내일 경우에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더 큰 용량이다, zip 파일의 용량이 한 90MB 됐다, 그러면 그 zip 파일에 S3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그 S3 경로를 람다 함수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더 큰 용량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크리티컬한 문제는 압축을 해제한 상태, 디펜던시 모두 압축 해제된 상태에서 250MB 이내가 돼야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엑셉션 모델도 90MB가 넘어요. 작은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얘도 90MB예요. 그래서 모델과 가중치를 같이 패키징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 패키징을 할 때 텐서플로우, 넘파이, 판다스 등 C 의존적인 패키지는 OS에 맞춰서 빌드를 해줘야 되고 보통 개발할 때 하는 운영체제와 보통 개발할 때 아마존 리눅스 위에서 개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리눅스 위에서 빌드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 OS가 운영되는 뭔가 서버를 띄워야 되는데 만약에 EC2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EC2에서 아마존 리눅스 선택해서 띄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EC2 띄우는 것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고 매번 이렇게 빌드를 할 때마다 EC2를 띄우고 올리고 끝나면 지우고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 대신에 바로 도커를 사용을 합니다. 도커를 사용해서 로컬의 아마존 리눅스의 환경을 구축하고 빌드를 진행합니다. 즉 도커를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도커가 뭔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이고요. 기존 VM과 다르게 성능 저하가 오버헤드가 굉장히 적어서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도커는 왜 필요한가? VM을 이용해서 아마존 리눅스를 설치해도 되지만 그러면은 이제 빌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되겠죠. VM 자체가 비용이 비싸니까요. 그리고 도커에는 심지어 아마존 리눅스 이미지 자체가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 한 줄만으로 바로 아마존 리눅스 기반 컨테이너를 띄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람다에 올리 집팩을 만들 때 도커를 사용하면 사실 코드를 굉장히 줄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즉 도커에 아마존 리눅스를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도커에 아마존 리눅스를 어떻게 올리냐? 도커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일단 돼야 돼요. 그건 도커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 명령어 도커 런 하고 네임은 람다팩 그리고 아마존 리눅스의 레이티스트 모델을 다운해 받아주는 거예요.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면 새 도커 컨테이너가 띄워지고 그 도커의 컨테이너의 이름은 람다팩이 되고 현재 폴더의 디렉토리를 도커 컨테이너 내에 루트 디렉토리의 아웃풋 폴더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폴더에 연결을 하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도커 내에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만들어줘야죠. 유무로 일단 패키지 업데이트를 진행해주고 파이썬에 설치 업데이트를 해준 다음에 파이썬 가상환경을 만들어주고 리퀘어먼트를 설치를 해주고 가상환경 사이트 패키지 내 모든 디펜던시들을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테스트 파일과 캐시 파일은 당연히 지워져야겠죠. 그리고 로컬에 있는 람다에 올라갈 아까 만들어줬던 핸들러 함수가 있는 그 파이썬 파일을 도커 컨테이너 내부로 복사를 해주고요. 파이썬 파일과 패키지 전체를 압축을 해줘서 팩.zip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게 최종 코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도커의 유무로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줍니다. 기본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파이썬에 설치해준 다음에 기타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줘요. 그리고 도커 내에 파이썬 가상환경 버추얼 ENV로 필요한 패키지들을 많이 설치를 해주고 가상환경 만들고 pip 인스톨 설치를 해준 다음에 이 pip 인스톨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no deps라는 부분을 제가 추가로 적어놨어요. 이 no dependency라는 명령어인데요.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만약에 1.7 버전에 설치한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디펜던시가 같이 깔리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인퍼런스 모델을 진행을 해줄 때 이 디펜던시들이 모두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인퍼런스에 필요한 디펜던시들만 같이 포함을 해서 압축을 해주는 게 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코드는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돌리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한 요건만 모두 포함한 라이브러리고요. 이거를 코드를 사용하시면은 인퍼런스 모델을 바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dependency와 index.py 아까 전에 만들어줬던 핸들러 함수가 들어있는 그 파이썬 파일에 팩.zip으로 만들어줄게요. 일단 압축 타입 폴더 팩zip 폴더를 만들어주고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의 그 가상환경에서 복사를 해준 다음에 로컬에서 index.py를 도커 컨테이너 내로 복사를 해주고 shared object .so 파일듯이 의존적인 이 so 파일들을 스트립을 해줍니다. 이 스트립을 해주지 않으면 pip 인스톨 텐서플로우만 했을 때 이 압축해줘야 된 의존성 패키지만 해도 350메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스트립을 진행을 해주셔야지 200메가 정도로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 캐시 등을 제거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팩.zip으로 압축을 끝내주면은 이제 로컬에 팩.zip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팩.zip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람다 콘솔에서 이제 람다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디펜던시가 모두 설치된 팩zip 파일에 S3 업로드를 하고 S3에서 파일 업로드 옵션으로 팩zip 파일 경로를 넣어주고 런타임은 파이썬 3.6 버전 그리고 핸들러는 파이썬 파일 이름 점 함수 이름 index.handler가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는 최소 1기가 이상의 실행 타임은 제한 시간 이제 타임아웃이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초 이상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넣어줄 환경 변수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S3 업로드를 하고 나서 펑션 업데이트를 해줄 때 보토3를 통해서 파이썬 코드만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가능해요. 아까 전에 zip 파일이 생겼으면 보토3를 임포트를 해서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고 그리고 그 업로드된 S3 경로로 람다 함수를 업데이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디펜던시를 전부 합쳤더니 250메가가 넘어버리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난 여기서 꼭 람다를 쓰고 싶어,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그럴 때 쓰셔야 되는 방법인데요. 패키지.zip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디펜던시만 들어있는 팩 2.zip 파일을 만들고 람다 함수 파일 제일 앞에다가 디펜던시 zip을 파일을 다운받고 시스템 패스에 등록해주는 방식으로 임포트 경로를 바꿔주면 사용이 가능한데요. 코드로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S3에서 팩 2.zip 파일 디펜던시만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해 받고 zip 파일을 임포트해서 온 메모리 상에서 이제 압축을 해제를 해주고 각종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기 전에 패스에 등록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 250메가의 제약을 좀 더 뛰어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딥러닝 모델가 디펜던시 파일을 S3에서 일단 가져오는데 그럼 S3에서 가져오면 전송 비용은 없냐? 다행히도 같은 리전 내 전송은 전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다만 S3에서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 람다 실행 시간을 좀 더 큰 모델 파일 혹은 좀 더 많은 디펜던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람다와 S3 API 게이트웨이를 붙여서 웹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훑어볼게요. 일단 람다 트리거링은 기본적으로 이벤트 기반으로 트리거링이 되는데요. 람다 트리거링은 이벤트에서 이례적으로 실행이 되는 스테이트레스 펑션이고, 따라서 이벤트 내에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벤트 트리거가 있지만 우리는 크리에이티드 이벤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따라서 특정 버킷 내에 특정 폴더 내에 특정 파일이 생길 경우에 람다 코드를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될 거예요. 사진을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은 S3 업로드가 되고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람다 함수가 트리거가 되고 뉴럴넷 모델이 인퍼런스가 동작을 한 다음에 람다 함수가 동작을 하고 결과를 반환 혹은 어딘가에 적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S3 이미지를 어떻게 올리냐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돼요. S3 포스트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S3 아무나 업로드를 하면 안 되니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업로드 전에 권한을 어서라이즈를 해주는 코드를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3 파일을 올릴 때 S3 경로에 대해서 바로 포스트 메소드로 HTTP 요청을 해주면은 바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게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면 버킷에 퍼블릭 라이트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한 부여를 위해서 람다 함수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증만을 위한 전용 API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식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스태틱 업로드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접속을 하고 파일을 업로드 하려고 할 때 파일 업로드 하기 전에 플라이스로 이제 S3 업로드의 어서라이즈를 진행해주는 그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고, 어서라이즈가 진행이 되면 이제 S3 버킷에 그 어서라이즈된 키와 함께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S3 버킷이 업로드가 완료되면 이미지가 크리에이트 됐다라는 게 생기고, 그럼 이미지가 크리에이트 되면은 이제 뉴럴넷이 들어있는 람다 함수가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진행이 되면 이 이미지는 어떤 거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즉 업로드, 사이닝, 그다음 이미지 업로드, 그다음 인퍼런스, 그 다음에 내 생각엔 뭐 이 사진은 치킨이다 혹은 뭐 피자다라는 그 결과같이 반환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 파일을 한 번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티플을 할 때 예를 들어서 zip 파일로 여러 이미지가 압축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중간에 람다 함수를 더 넣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거의 유사한 구조인데 이제 unzip 파일을 해주는 람다 함수가 더 추가된 경우인데요. 실제로 이 아키텍처는 현재 굉장히 심플하게 제가 줄인 아키텍처이긴 한데 현재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 구조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zip 파일을 올렸을 때 업로드를 하면 이제 zip 파일을 해제하는 람다가 동작을 하고 그 람다가 통해서 압축이 해제되고 이미지가 S3 버킷에 다시 적재되기 시작하면 이미지 생긴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 비동기적으로 병렬 처리된 딥러닝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가 처리되면 압축해서 다시 zip 파일을 리턴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난 람다에서 파이썬만 일단 실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시면은 도커 람다라는 걸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단순히 람다를 실행하시려면 도커의 런에 이제 람다 CI에 람다의 파이썬 3.6 그리고 파이썬 파일 이름과 함수 이름을 전달해 주면은 실제 람다 함수 환경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넥슨에서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정확히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 몇 개를 말씀해 드릴 텐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서 대비로 걸린 게 좀 많아서 글자밖에 없는 거를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게임에서 딥러닝을 한다고 할 때 좀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로그만 해도 클라이언트 로그, 서버 로그 혹은 그 기타 로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용량의 데이터가 하루에 로그만 5TB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로그는 텍스트 로그만 해서 5TB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다른 이미지 로그나 그런 걸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용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거를 보고 단순히 룰 베이스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제 사람 눈으로 하나하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신고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대신해 보는 모델이 하나가 돌고 있는데요. 이제 FPS 게임 중에서 핵이냐 아니냐를 탐지하는 모델, 그걸 이제 뭐 CNN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정확도가 어제 제가 퇴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정확도가 약 94%, 94.5%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지금 핵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보지 못한 패턴을 딥러닝을 통해서 잡는 것도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이 욕이냐 아니냐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욕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욕들을 사용을 할 때 중간에 특수 문자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넣어서 이게 욕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신고를 리포팅을 하고 그 데이터를 볼 때 이제 이거를 전체에서 딥러닝을 통해서 이게 욕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모델도 같이 구성하고 있고, 이 모델 역시 정확도가 약 90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누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딥러닝까지 굉장히 많은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팀에서도 채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일하실 분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